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안개 속 탄핵 심판의 날. 그러니까 다들 이번 주 금요일, 내일 모레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분위기는 좀 넘어가는 분위기인가요? 네. 이 상황들이 좀 바뀌고 있어서 그런데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 금요일을 예측했던 거는 지난달 25일에 변론 종결됐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한 2주 정도 뒤에 할 거다. 이게 통상적으로 그랬었고, 음. 그리고 민감한 이슈들 발표할 때는 뭐 정부 기관이나 법원들이 금요일 많이 선택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주말 가면서 조금 진정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금요일을 선택한다고 해서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3월 14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아닐 걸로 보이는 정황들이 좀 나타난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헌법재판소가 어제 발표를 한 게 내일, 그러니까 13일에 총 4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어요. 최재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포함한 검사 3명에 대해서 선고를 할 겁니다. 목요일에. 네. 그러면 목요일에 4명에 대해서 선고를 하게 되니까 금요일에 하기가 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4명이나 하는데 바쁠 거잖아요. 바쁘기도 할 거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가장 중요한 안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헌재 입장에서는 빈틈없는 논리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을 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또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하는 경우도 또 잘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이틀 연속 선고한 게 1995년인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수십 년 전에 뭐 사례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아주 드문 일이기 때문에 결국 이틀 연속 안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다음 주가 되지 않겠는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금요일이 안 되니까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상황을 마지막으로 짚어보면 이번 주는 아닐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게,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는 사흘 전, 그러니까 3일 전에 공지를 해줬거든요. 이제 언제 선고를 예. 할 것이다. 그리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틀 전에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 굳이 꼭 14일에 한다라고 하면은 오늘 예고를 해줘야 되는데 아마 이 내일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언제가 유력하다고들 기자들은 보고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이나 아니면 금요일, 이런 정도로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들한테 이것 다 예측입니다. 사실 이 정확한 날짜는 헌법재판관들밖에 모르기 때문에. 정말로 이번 헌재 지금 평의 과정은 극비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제가 들었어요 하고 하는 사람 여러분 못 보셨을 거예요. 썰로도 내가 들었어요가 없을 정도로 뭐 극비리에 그 8명의 재판관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날짜도 그냥 예측입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월요일이나 금요일을 예측하는 이유는 18일, 이때가 화요일인데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변론 기일이 잡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변론 기일에 굳이 선고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중요한 일인데 같이 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이 되니까 그 전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17일이 되는 거고요. 네. 아니면은 이제 또 통상적으로 선택하듯이 금요일을 택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21일을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만 전반적으로 제가 변호사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원래 예측보다 늦어지는 거는 맞고, 그러나 그렇게 많이 늦추기는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사회적인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무한정 늦출 수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제 왜 늦어지느냐? 제가 뭐 변호사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좀뭐 설득력이 있다라고 할까요? 인상적인 얘기는 뭐였냐면은 윤 대통령 석방 과정이 영향을 줬을 거라는 거예요. 형사 재판하고 헌법 심판은 뭐 전혀 사실 다른 트랙이긴 한데 형사 재판에서 불구속이 된 게, 불구속 결정이 난 게 영향을 줬다고요?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은 이 변호사 표현으로는 서울중앙지법의 그 판단 내용들을 보면은 네. 어쨌든 현직 대통령을 뭐 처벌하고 뭐 구속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털끝 하나로도 핑계거리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법원의 판단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헌재 입장에서도 결정문을 쓸 때 범위를 결정하는 거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헌재에서 형사재판과 관련된 내용들도 일부 언급도 있고 뭐 다뤄지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아마 빼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아, 형사 재판 과정에서, 그러니까 형사 그 수사 조사 과정에서의 자료들 뭐 이런 것들, 인용된 것들, 이런 건 다 좀 제외하고 가려고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형사재판 훨씬 엄격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관계 파악 같은 것들이요. 예. 이거를 헌재가 먼저 섣불리 결론 내려고 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 빼고 그냥 이제 파면을 시킬 수 있는, 혹은 이제 아니면 파면을 시키지 않을 수 있는 그 내용에 한정해서 이 내용을 작성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아마 토의 내용이 훨씬 더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아마 날짜 이 늦어지는 거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마디로 더 숙고를 하는 상황으로 지금 들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정 봐야 되는 게 한덕수 총리입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일정은 그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하고 좀 연동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제가 정부 쪽 좀 고위 인사한테 얘기 들었을 땐 일단 정부 쪽의 판단 이것 당연히 예측이죠. 예. 복귀를 기정사실로 이미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음. 정무적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은 헌재가요. 정무적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면 윤 대통령 탄핵 이전에 그러니까 음흠. 그 탄핵 선고 이전에 하지 않겠느냐. 왜냐면 그래 접수 순서상으로는 윤 대통령 탄핵이 먼저 접수됐을 텐데. 네. 그렇죠. 왜 그렇게 판단하냐면은 이제 이거는 주로 인용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의 판단인데 예. 인용되면은 이제 국가 원수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혼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총리는 돌아오도록 하게 하지 않겠느냐 미리. 그래서 적어도 아. 전 아니면 같은 날 아하. 동시에라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참 이제 뭐 지금 상황이 좀 혼란해요. 뭐 장외에서도 양쪽 집회들이 뭐 지금 굉장히 뜨겁게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 도대체 언제 하는 거야? 왜 늦어지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하루 종일 언론을 타고 있는 상황인데 예.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헌재에서 평결을 어떻게 하는지를 과정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예. 일단 회의실하고 집무실에 도감청 방지 장치를 설치를 한대요. 예, 뭐 여러 가지 루트로 좀 이거를 알기 위해서 뭐 시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기자들도 궁금하면은 뭐 귀대기라고 하죠. 이렇게 뭐 하는데 맞아요. 애지당초 접근 자체도 안 되고 예. 그런 것들을 아예 철저하고 하고 뭐 보안 유지 각서까지 다 쓴다고 합니다. 재판관들한테? 예, 와. 전부 다 거기에 이제 출입하는 뭐 연구관들이라든지 예, 예. 뭐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면 재판관이 무슨 서류를 잠깐 뭐 놓고 왔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못 가져가요. 혹시 모르니까 재판관이 직접 가서 자기가 가져와야 돼. 시킬 수가 없는 정도로 이 정도로 보안인 건데 이제 이거 결국은 초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헌법 연구관 10여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쓰는 게 아니고 먼저 재판관이 먼저 쓴 게 헌법 연구관이 쓰고요. 음흠. 그거를 이제 빨간 펜으로 다 고치고 네. 엄청나게 수정을 해서 그거를 다시 한번 초안이 나오면 그거를 다시 한번 재판관들이 다시 수정하는 절차가 거쳐지고요. 보고 또 보고네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예. 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평의가 끝나면 평결 절차에 들어가는데 평결을 쉽게 얘기를 하면 표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결하는 건데 평결이 끝나야지 선고 기일이 통지가 되는 거예요. 아,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예. 선고 기일을 잡아놓고 표결하는 건지 표결까지 하고 나서 선고 기일을 잡는 건지 궁금했는데 표결까지 하고 나서 잡는 거군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돌발 변수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예전의 사례를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때는요 2가지를 다 써놨대요. 인용과 기각을 다 써놓고 마지막 날까지 당일까지 이거를 어떻게 할지를 경론이 오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억나요. 당일날까지 맞아요. 평의가 벌어질 수 있고 뭐 이렇게 논란 이제 얘기가 벌어질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봉인을 해놓고 네. 이렇게 봉인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장치까지 해놓은 다음에 당일날 선고 당일날 아침에 와가지고 당사자들이 합의를 보고 마지막에 사인을 한다라는 거. 사인도 미리 해놓지 않는데요. 당일날 한다라는 그 정도로 이게 보안이 유지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조금 유추하기가 어려운데 박순봉 기자가 잘 설명했지만 지금 이번 주는 뭐 어려운 것 같고요. 오늘 나와야죠 만약에 그러면은 근데 금요일에 하려면 오늘 발표가 돼야 돼요. 금요일에 한다고. 근데 뭐 지금 목요일 날 당장 이제 뭐 저기 감사원장과 검사 3명 지금 탄핵 선고도 있는 거고 이게 지금 한덕수 총리 변수가 있기는 해요. 근데 한덕수 총리를 먼저 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오히려 뒤에 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붙여가지고 뒤에. 왜 그러냐면은 한덕수 총리의 탄핵에 대해서 선고를 하면은요. 특히 국무회의와 관련된 등등등 얘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에 다 선고에 연결돼 있으니까. 유추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어느 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윤석열 그러면 파면 되겠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또 오히려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 뒤에 하거나 바로 뒤에 하거나 아니면 같은 날 하거나 뭐 이런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어쨌든 월요일도 뭐 봐야 되겠지만은 그럼 금요일 목금중에 나와야 되거든요. 월요일 날 하려면은 네. 그 나올 것이냐 뭐 지금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를 조금 전에 김준일 평론가가 하셨잖아요. 하나하나가 다 극비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도 뭐 월요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아닙니다. 그 다음 주입니다. 이거 다
그냥 뇌피셜이에요. 음. 예. 뭐 정확한 건 아무도 모른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사유를 가지고 유추는 해볼 수 있는 건데 요 이야기는 잠시 후 우상호 전 의원 정치 경력 오랜 분이시니까요. 우상호 전 네. 의원도 어떻게 보는지 제가 질문 드려보기로 뭐 하고 짧게 요 얘기는 할게요. 지금 헌법재판관에 대한 테러 모의 첩보가 경찰에 들어와가지고요. 그러니까요. 택배 기사나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가지고 재판관을 해치는 기습 테러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무슨 한 청년 보수단체에서 지금 기획하고 있다 뭐 이런 첩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를 수사하고 있고 그리고 좀 총기 반출도 다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기 반출이 개인들이 이제 사냥용이나 이런 거를 하면은 경찰에다 등록을 해놓거든요. 네. 근데 그 당일날 전날부터 만약에 헌재 이제 네. 선고일이 지정되면은 전날부터 다 경찰에 반납. 전국에 있는 거. 저기 강원도로 사냥 가요 하면은 사실 갈 수 있거든요. 허가해 주는데 그것도 안 된다. 예. 강원도든 제주도든 그냥 그날은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국에 총 다 반납. 전국에다. 예. 근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도 2017년 때도 그랬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에서도 서부지법 폭동이 한번 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초긴장 상태다. 철저히 하는 게 맞죠. 그럼 재판관 테러 모의라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권 분위기 보겠습니다. 박순봉 기자. 의총과 장애 집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국민의힘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은 예. 어제 국민의힘 의총이 있었잖아요.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박순봉 기자 어제 소개해 주셨었지만 장애로 나가자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열리는 의총이라 장애로 나가는 걸로 결론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셨는데 네.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결론 당 차원에서는 안 가기로 했습니다. 안 가기로. 현재 기조를 유지하는 거고요. 대신에 개별적으로 가는 거는 막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 상황 보면은 뭐 원래 친윤이라고 부르기는 좀 애매한 의원들도 꽤 많이 있는데 뭐 탄핵 체포 국면에서 관저 다녀오고 이런 의원들이 당 차원에서 집회에 나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꾸준히 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 우리는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 갖고 있어요. 민주당 의원들 차원에서 다 나가니까요. 예. 우리도 맞서 싸워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수용이 안 된 거고요. 제가 이제 분위기를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구가 그렇게까지 또 강하지는 않았대요. 그러니까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이렇게 표현을 어필을 하긴 했는데 예, 예. 전반적으로 좀 차분하고 질서 있게 수습해야 된다. 이게 지도부의 입장이었는데 여기에 공감을 했고 특히 이런 표현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민주당하고 똑같이 대응해서는 실이 더 많을 거다. 이런 얘기들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비대위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기류 자체, 그러니까 지도부까지 당 차원에서 가지나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기류 자체는 비대위에서 꾸준히 있었고 이걸 소위 말하는 뭐 쌍권이 버티고 있는 그런 그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개별적으로 가는 건 막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 윤상현, 박대출, 장동혁 이런 의원들이 헌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는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지도부는 좀 만류하고, 그다음에 일부는 나가서 싸우자, 그리고 뭐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실제로 나가고, 뭐 이런 그림들은 왜 나오느냐 좀 분석을 해보면은 어제 국민의힘 관계자가 해준 얘기가 좀 인상적이었던 걸 전해드리면 뭐라고 합니까? 양쪽 다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전환 전략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탄핵 인용이 됐을 때는 어느 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랑 선을 긋고 전환을 해야 되는데 예. 그 전환을 해야 되는 주체는 지도부라는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속 싸우면서 지지층 결집된 그 분노의 에너지를 끌고 선거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분노의 에너지를 끌고 가야 되는 거는 이렇게 나서는 의원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니까 개별 의원들이 담당하되 전환을 위한 준비는 지도부가 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당 차원에서까지 가지는 않아서 이렇게 전환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역할 분담의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좀 내부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장애투쟁에 나선 건가요? 네, 아예 전력 질주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고 어제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했는데 아예 광화문 집회 장소에서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당이 의원들이 움직여서 집회 장소에 합류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선 후보들도 다 나서고 있잖아요. 뭐 이재명 대표도 앞서서 공동 집회에 나간 적이 있었고 김경수 전 지사 단식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김동연 경기지사도 경기 지역에서 1인 시위하고 있고요. 예. 투쟁 강도도 의원들이 계속 높이고 있거든요. 뭐 단식하고 삭발하고 이런 의원들 쭉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그 삭발 장면들도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여성 의원들도 삭발하고 영상이 많이 화제가 되던데 좀 보여줄 수 있겠어요? 예. 그렇게 삭발시까지 어제 진행이 되고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아주 적극적인 장애투쟁에 나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민주당으로서는 뭐 이렇게 자고 오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재명 대표 쪽에서 들었을 때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치른다고 보잖아요. 근데 조기 대선 때 가장 부담되는 상황은 탄핵 인용되고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랑 손절하고 그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국면, 그러니까 챕터 2에서 치르는 조기 대선이 그나마 가장 까다롭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윤 대통령이 석방이 되면서 민주당 표현으로는 거학이 다시 돌아온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지자들도 결집시킬 수 있고 특히 내부 비명계도 다 결집시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실제로 오늘 또 이 대표 요청으로 뭐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지사, 박용진 전 의원 이런 인물들을 네. 또 이제 광장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뭐 대담회 이런 게 열린다고 들었어요. 국난 극복을 위한 시국 간담회 이렇게 간담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 뭐 임종석 전 실장한테도 요청을 했다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네. 다만 실제로 어느 정도 올지 이런 것들은 봐야 되고 입장문 같은 것도 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양당의 그 대응 방식이 어제 쫙 갈리는 날이었네요. 민주당은 장외투쟁, 당 차원에서 나서고 국민의힘은 그렇게 하지 않는 쪽을 택하고. 자,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게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한 게 2013년에 국정원 개혁을 한 이후로 12년 만이에요.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나서는 건? 예, 그러니까 천막을 치면서 아, 이렇게 천막 치는 거. 당에 밖에서 이제 농성을 벌이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면서 뭐 지지자들뿐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지금 굉장히 우려가 크잖아요. 여러모로. 그러면 내란 뭐 그러니까 이렇게 선동을 뭐 할 수도 있다. 폭력 선동을 할 수도 있다. 네. 뭐 다시 이제 격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선제적으로 이렇게 좀 나오고 지지층도 좀 결집하고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오히려 조금 이제 거리를 두려고 하는 이런 모양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선 이후를 좀 생각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중도층 너무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중도층에 소구하기 위해서 오히려 약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선 이후가 아니라 탄핵 이후 말씀하시는 탄핵 거죠. 이후에 대선을 생각하는 네, 거 네. 아니냐. 그러니까 제 말은. 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아이러니예요. 약간 국민의힘의 행보 자체가. 근데 이게 지금 뭐 아까 그 박순봉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은 비명계들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만날 정도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똘똘 뭉치는 모양새 민주당 쪽은. 예.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원래 탄핵에 찬성을 했던 스탠스를 취했던 대선 후보들이 네. 조금 다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좀 다 가고 있거든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은 실체적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변론을 제기해 헌재에서 변론을 제기해야 된다라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변론 제기는 결국은 안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는데 예. 오 시장은 오히려 이제 하자는 쪽 입장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김문수 장관이나 이런 쪽 내용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대통령을 만나뵀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워낙 지지층들의 강성으로 가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이분들도 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우클릭을 지금 하는 이런 상황이라서 경선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으니. 그러니까요. 예.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석방이 지금 나비 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고요. 대검 검찰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지금 대검에서 일선 검찰에 이제 지침이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구속 날짜를 시간으로 하냐 날로 하냐 이거 가지고 혼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종전대로 하던 대로 날로 계산해라. 그러면 이거를 왜 법원에 이 시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받아들인 거냐? 그리고 법원에 구속 취소 결정이 있으면 대상자를 석방하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러면은 그럼 뭐 석방하는 사람들, 석방되는 사람이 이제 무더기로 나올 텐데 검찰 입장에서는 석방시킬 수 없으니까 사실상 시간으로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대검의 이 지침이 오히려 궁색하다 지금 본인들이 이거 검찰총장이 결정한 거를 이렇게 변호하기 위해서 이런 게 나온 거 아니냐. 검찰들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해? 너무 혼란스럽다. 완전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분위기, 검찰 분위기까지 전해주셨고 마지막 뉴스는 미국으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증시가 급락했어요, 박 기자? 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아침에 미국 증시가 마감을 했을 때 급락을 했습니다. 3대 지수가 다 떨어졌고요. 특히 나스닥이 아주 주저앉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4%가 급락을 했습니다. 와. 2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이 떨어진 거고요. 특히 종목별로 보면 뭐 개별 이슈들도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5.44%가 43%가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 곳이 테슬라인데 하루에 15%가 떨어진 거예요? 네, 엄청나게 떨어졌고 뭐 애플, 엔비디아,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들은 3에서 5% 정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왜 그랬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 좀 불안하잖아요. 트럼프 그렇죠.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사방으로 벌이고 있는데 네. 이 불안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어떤 발언이요? 폭스뉴스에 출연을 했는데 네. 이렇게 물어봐요. 관세 정책 때문에 경기 침체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침체를 예상하기는 싫은데
우리는 아주 큰 일을 진행하는 과도기에 있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에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이걸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참어 이런 얘기로 들려요. 네, 참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지면서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된 거고요. 한국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어제 코스피 종가가 2537.60이었는데 이게 한 1.28% 정도 떨어진 거예요. 예. 1%대니까 엄청난 건 아니야 할 수도 있는데 장중에는 2.5%까지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말을 한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관세는 올리는데 감세 정책을 할 거다. 감세. 돈을 풀 테니까 또 걱정 말라는 식의 이런 말도 해서 아니, 관세는 올리면서 또 감세는 하고 너무 좀 오락가락하는 행보에 주식시장도 불안해하고 우리 주식시장도 불안하고 전 세계 주식시장이 들썩들썩거리는 네. 이게 언제까지 이럴까요? 짧게 얘기하면은 감세를 하겠다라는 거는 원래 트럼프의 어떤 기조였고 감세를 하면 세금이 줄어들잖아요. 그거를 관세로 높여가지고 그거를 지금 벌어들이겠다라는 메꾸겠다. 건데 그러면은 물가가 오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오르게 되면 또 금리를 낮춰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식시장이 지금 불안한 건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은 오늘 금리가 아주 큰 폭으로 하락했다. Big Beautiful Drop. 크고 아름다운 하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과도기에 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하는 일은 매우 큰 일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하락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건데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가 36조 2천억 달러인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5경 원. 와. 부채가 5경 원이고요. 5경이요? 예. 연간 이자 부담만 1,684조 원이에요. 와우. 그러면 이거를 금리가 1%포인트라도 낮아지느냐 그거에 따라서 지출이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주식시장이고 뭐고 금리만 낮추자. 지금 이 전략인데 이게 굉장히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